스포츠계의 쾌도난마 최동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예. 액티브하고 멋져서. 별말. 근데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이 코너 많이들 기다리세요. 아, 진짜로요? 아시죠? 제가 열심히 잘해야 될 텐데. 제가 체육 기자는 늘 부끄럽습니다. 못 해봤고 예. 유명한 선수들 기록 외우는 게 취미여서 예. 술자리나 밥 먹을 때 이런 거 몇 번 중얼중얼 거렸더니 예. 올림픽 열릴 때마다 차출당했어요. 너 뭐 그쵸. 이런 거 그럴 때는 그렇죠. 왜 그러잖아요. 예,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체육부 다 합쳐봐야 10명 정도인데 예. 특별 취재반 구성하려면 국내 잔류파 해외 보내파에서 한 30명쯤 되지 않습니까? 예. 너 뭐 100m 누가 1등하고 그런 거 했다며. 그래가지고 예. 근데 최동호 평론가하고 스포츠 코너를 주 2회 할 줄 알았더라면 체육부 근무도 좀 해보는 건데. 거기 뭐 김하성 선배. 맞아요. 예. 잘하시네요. 예. 최화경 부장도 있었고. 예. 자, 내일이면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예. 스포츠 이외의 측면에서 남북 문제 해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던 것이기도 하고. 내일이면 이제 1주년이 되는데 현지 언론도 그렇고 중앙 언론에서도 많이 나던데 두 가지 여쭙고 싶어요. 예. 그때부터 올림픽 전부터 나오는 얘기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거의 다 새로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 사후 활용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의외로 아직도 좀 형편없고 사전에 약속했던 것도 잘 안 지킨 적이 있고 예. 산림청에서는 빨리 그 스키장 뭐 가리왕산인가 그거 예, 복원하라고 가리왕산. 그러는데 말 안 듣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뭐 바이애슬론이니 몇몇 종목에서 선수들 많이 예. 귀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나쁘게 말하면 사온 건데 이 선수들 지금 뭐 올림픽 기간 중에는 했고 뭐 메달을 딴 선수도 있겠지만 이 이후에 잘 활동하고 있나요? 먼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이 과연 뭐냐 이거를 여실히 보여준 대회였었어요. 어떤 점에서? 올림픽 하면 우리가 먼저 뭐 평화와 화합을 먼저 얘기를 하죠. 언론에서. 근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 올림픽이 뭐냐? 우리는 14조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14조 원을 왜 쏟아붓느냐? 원하는 게 있으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두 가지적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목적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목적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보면은 평창올림픽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2018년 2월 9일에 개막했고 2017년 12월까지도 북한 핵 위기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우리 불안해서 못 가겠다. 안전보장해라.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2018년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갈 용이 있다. 도와주겠다. 시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오면서 이제 평화올림픽으로 세계적인 관심 모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첫 단추를 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올림픽 아니면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올림픽이면은 성공을 했다.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올림픽 개최 이전에 얘기했던 그 장밋빛 그 경제 전망은 완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네. 올림픽 끝난 지 1주년이 됐는데 이 강원도 발로 시작된 경기 부양 휴가나 경제가 올림픽 치렀더니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 못 들었잖아요. 강원도도 별로 나아진 게 없잖아요.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별로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이제 스키장이 입장객이 그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문 닫네 맞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놓은 그 올림픽의 그 성과를 보면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30조 원 좀 넘어가기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신빙성은 없습니다. 신빙성은 없고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올림픽의 경제 효과는 올림픽을 치르기 이전에 나타납니다. 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이전에? 왜냐하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 짓고 도로 깔고 철도 깔았는데 그 돈이 이 올림픽 개최 이전에 준비하면서 다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치 주식처럼 올림픽을 정점을 해가지고 꺼져가는 거죠. 슬기롭다면 올림픽이 남기는 유산들을 활용해서 올림픽 이후에 경제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 중에 그렇게 한 데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릴레한메르, 노르웨이 이제 94년 릴레한메르 동계올림픽 개최했거든요. 근데 릴레한메르가 우리도 릴레한메르 하는데 처음 들어봤어 그때. 동계올림픽 열리기 전에는
노르웨이의 조그만 마을이었었어요. 아주 작은 소도시. 평창 정도 되는. 예, 그렇죠. 평창도 딱 그 정도죠. 어. 그런데 올림픽 개최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관련돼서 이 올림픽 시설물들을 아주 다목적으로 관광 상품까지 개발하면서 이 유럽과 이 북미에게 잘 알려진 뭐 그쪽 세계에서 잘 알려진 겨울철에 유명한 휴양지로 오. 발돋움한 거죠.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올림픽을 통해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제대로 레벨업하고 예. 잘 써먹고 있는. 예. 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나가노 같은 경우에 네. 그 슬라이딩 센터라고 이 썰매 종목 경기장이 있잖아. 이런 거 다 그 유지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화이트 엘리펀트가 돼가지고 지자체가 완전히 파산 지경까지 간 이런 반대의 사례도 있고 평창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릴레하메로 가야지 되잖아요. 가야지 네. 되는데 누누이 올림픽 개최 이전에도 폐막하면은 올림픽 경기장 부담스러울 것이다. 네.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 썰매 종목, 이 슬라이딩 센터, 이 전체 다 합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100명을 위해서 경기장 짓고 연간 30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인가?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분산기치 하자 또 각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무시됐잖아요. 그래요. 무시됐고 계속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사후 활용을 논의만 했뿐 결론을 짓지 못해서 13개 경기장 중에 현재 이 3개 아직까지 사후 활용을 확정짓지 못했거든요. 활용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 쓸지조차 확정조차 안 누가 됐다고요?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느냐조차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당연히 강원도거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뭐 KOC? 뭐지? KOC 대한올림픽위원회인데 네,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 지자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지자체가? 그 개최 도시 또 개최 지자체이니까. 아 올림픽은 예. 도시의 이름을 따는 거니까. 서울 강원도가 해야죠. 예, 강원도죠. 근데 강원도도 이제 적자 부담이 뻔하니까 예. 발뺌을 하고서 서울 올림픽의 사례를 들어서 서울 올림픽은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 잉여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서 그 돈으로 너희들이 수익 관리를 사업을 해라 만들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 근데 강원도도 그 예를 들고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부로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올림픽은 물론 성공적인 대회였지만 서울올림픽 이후에 2002 월드컵 열고요. 그 이후에 2014년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예.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기타 네. 등 쭉 열었는데 모럴 해저드가 심각했잖아요. 아하. 예를 들어가지고 유치할 때는 경제 효과가 뭐 30조 원 얘기했다가 유치만 되면은 그 효과가 더 부푸는데 비용은 줄였다가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역대 어떤 대회도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비용이 지켜진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뻥튀기 전망. 예,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경제 효과는 최대한 부풀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대회 직전에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도 대회 직전에 한 달 전까지 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부산 그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중앙 정부에 대놓고 우리 지원 못 해주면 우리 대회 못 연다.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나자빠졌어요. 네, 으름장을 놨군요. 예. 대회를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오. 중앙 정부에서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죠. 예. 똑같은 사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도 똑같은 사례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야, 이 국제대회 유치 무분별하게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국제대회를 컨트롤 좀 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이 사후에 이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이 시설물들은 그 지자체가 책임지게 해야지 되겠다. 등등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강원도에서는 이거는 올림픽이다. 급이 다르다. 예, 서울올림픽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럴 줄 알고 수많은 시민사회와 많은 분들이 올림픽 준비할 때에 네. 요구하고 주장했었잖아요. 부담되니까 수도권에다 질 건 짓고 무리하게 확대해서 짓지 말자. 근데 개표회식장 그 인구 3,000명인 조그만 마을에다 지어놨다가 다 없애버리고 없애는데도 돈 들어가고 가리왕산의 그 알파인 스키 경기장 약속을 했죠. 이거 대회 끝나면 복원. 원상복원한다. 예. 근데 지금이야 와서 이제 이걸 존치해서 관광지로 개발을 하자. 근데 스키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관광 상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원도 지역 내에도 지금 현재 스키장이 뭐 스키장이 수십 개인데. 예, 문 닫는 데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휴, 우려가 현실로. 예. 근데 속수무책이라는 게 더 답답하군요.
이거 한 4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하죠. 참 이 씁쓸한 미소를 또 지어야 하다니. 자, 예. 그리고 데려왔던 귀화 선수들. 귀화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다 그때 예측했잖아요. 야, 이거 진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잠깐 때 우선 예. 시청자들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귀화 선수들이 대략 어느 종목에 대략 몇 명쯤 되는지 규모. 예, 그 얘기를 평창 동계올림픽 때 5개 종목에서 모두 19명이었습니다. 뭐 바이애슬론하고 그 아이스하키인가? 아이스하키 뭐 이런 남녀, 바이애슬론, 여자 루지. 루지.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선수들은 남자 아이스하키에서 7명이 있었거든요. 오, 많군요. 근데 이 7명 중에 1명을 은퇴를 했어요. 예. 나머지 6명은 지금 국내에서 뛰고 있습니다. 국내 실업팀에서. 예. 근데 여자는 4명의 귀화 선수가 있는데 4명 다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냐 하면은 예. 이 여자 선수들은 이 국내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로 살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거야. 실업팀이 없으니까. 아, 팀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돌아갔고요. 또 그때 이제 인기를 모았던 크로스컨트리의 김마그너스 선수라고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가 노르웨이인. 네. 이 크로스컨트리의 이제 유망주였었거든요. 근데 이 김마그너스 선수는 돌아갔어요. 또 예, 노르웨이로. 네. 한국에서 도저히 선수 생활 못 하겠다. 국적은 대한민국을 유지하지만 이중국적자. 예, 이중국적자인데 유지하지만 돌아갔죠. 예. 노르웨이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협회하고 갈등이 좀 많이 있었었죠. 네. 그리고 또 피겨 스케이팅의 알렉산더 게물린이라는 선수, 우리 우리 그 민유라 선수하고 페어로. 맞습니다. 네, 그 남자. 짝을 아이스 네. 댄싱에서 근데 이 분쟁을 겪고 또 헤어졌죠. 어허. 그리고 이런 선수들도 있고 이 반대로 계속 한국에 남아가지고 이 여자 루지의 그 아일린 프리시체라는 선수하고 네. 그리고 또 바이애슬론의 티모페이 랍신이라는 선수는 한국에 계속 남아서 한국 선수들 지도하기도 하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망스러운 경우인데 아주 이례적인 극소수고 예. 이런 말 묻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 친구들 귀화하는 과정에서 경력금 또는 뭐 생활 정착비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줍니까? 맞습니다.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귀화 선수들, 특히 러시아 선수 같은 경우, 러시아 출신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했어요. 오. 그 선수들은 조건을 내걸고, 얼마 달라? 예.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귀화 선수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꼭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이 네. 이 동계 종목은 다 우리가 취약하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와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고 은퇴를 하더라도 한국에 남아서 코치나 지도자를 하면서 선수들 육성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네. 거를 기대했는데 일부 종목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선수들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하고서 돌아갔죠. 사후 활용은 우려됐던 바고 귀화 선수들 문제도 애초에 가졌던 청사진과는 상당히 동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감정에 앙금이 남은 채로 헤어지면 국적은 대한민국을 계속 유지할지는 모르나 예. 다음에 다시 게임 했을 때 다시 와서 원팀이 되기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좀 안타깝네요. 이런 건 좀 섬세하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거는 어제 뭐 사건 기사로도 짤막하게 전해는 드렸습니다만 심석희 선수의 오랜 기간 동안 코치였자 오늘의 심 선수를 운동 측면에서는 만들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조재범 코치가 이제 성폭력 증거도 확인이 돼서 검찰로 어제 기소 의견 성폭행범으로 송치가 됐어요. 거기까지는 사회 뉴스고. 스포츠 심리학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예. 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때리고 심지어 이제 고2가 돼서 많이 성장하고 난 뒤로는 남자로서 아주 못될 짓 여자에게 정말 평생 그렇게 성폭력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훈련이나 연습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세계를 지배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사건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의 이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도를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맞았거든요. 예. 아, 초등학교생도 때렸다고요? 예, 그때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뼈가 부러졌었죠. 초등학교 때.
아, 그 손가락 골절이 초등학교 때 생긴 거예요? 예, 그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때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이제 쭉 청소년기를 지나다 보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지배자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자각하게 돼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근데 물론 이제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 코치들은, 네. 일부 악성의 코치들은 선수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수가 아니라 어허. 내 뜻대로 선수가 움직이게 완전히 지배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설득하고 얘기하고 서로 이제 그 인격적 융합. 소통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렇게 해서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게 마치 유능한 코치의 자격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언론들이 뭐 흔히 선수 장악력이 뛰어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한다 뭐 이런 예. 거 상습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이면에는 방금 얘기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 대표적인 이제 긍정적인 진짜로 예. 뭐 선수들의 정신적인 지주처럼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때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렇죠. 아, 그 긍정적인 사례는 뭐 히딩크 감독처럼 선수들하고 밀당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명 감독들은 선수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잡느냐? 뭐 인품으로나 아니면은 뭐 능력으로나 예. 아니면 대화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가장 악성이 폭행, 이런 걸로 선수들이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나저나 그 어린 초등학생을 어떻게 때렸길래 손가락이 골절될 정도로. 그리고도 저는 따라서 훈련을 하는 게 맞거나 성폭력을 당하고도 또 훈련을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그 주민진 선수라고 네. 여자 그 쇼트트랙 네. 1.5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그 코치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맞았대요. 많이 맞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가 되었고 운동을 하게 됐어요. 아니면 또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도 폭행이 이루어져. 그런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주위에서 하는 말들 들어보면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지 된다. 맞더라도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더 성숙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코치의 폭행을 사랑의 매다라고 교육받고 이런 어려움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 정신교육을 받게 되면 그 당시에는 잠깐 한순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선수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는 코치들의 일종의 매뉴얼 네. 중에 하나는 아주 교묘하죠. 폭행을 했습니다. 했고 난 다음에 항상 선수를 다독여줘요. 폭행이 끝나고 뭐 그날 저녁에 뭐 남자 선수들과 뭐 술을 한잔 하면서 네. 내가 너를 왜 때렸겠니? 다 너 잘 되라고 때린 거야라고 항상 도둑여 주면서 안아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교묘하게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일종의 뭐 그루밍처럼 네. 아주 어렸을 때만 했으면 그루밍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세뇌되고 잘못 코치의 폭행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중적 심리가 오랜 동안 쌓이면서 구조화돼 버리는군요. 예. 참. 아휴, 손가락뼈가 부러졌다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체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예. 엘리트 스포츠 금메달 지상주의 포기하겠다라고 대통령부터 선언을 했어요. 아마 이제 상당 기간 이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국가대표 선발 방식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트 스포츠는 포기해도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건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국가대표 선발 어떻게? 국가대표 선발은 지금 같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기록 경기에서는 네. 그 기록으로 예. 대표 선발자를 통해서 뽑게 되고요.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주관이죠. 주관인데 국가대표는 어차피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보면 대부분 다 그 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위원회에서 뽑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기량이 우수하다라고 인정되는 선수들, 그리고 품위 유지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 선수들을 네.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건데, 지금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뽑는 것은 크게 그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 봅니다. 다만 이 국가대표 자원으로 뽑힐 만한 선수들을 어떻게 길러내느냐의 그렇죠. 문제가 이제 그렇죠. 중요한 거고, 네. 국가대표 선발 자체는 크게 이제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문체부에서
이 스포츠혁신위원회 멤버를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 위원회에서 이제 올해 6월까지 이 말씀하신 국가대표급의 선수들 어떻게 길러내느냐, 엘리트 스포츠의 그 폐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위원회 면면들 보셨을 텐데 믿을만 합니까?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절묘하게. 절묘한 조화라. 예.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이제 이 안을 만들어내거든요. 새로운 네. 거를. 근데 네. 이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이 우리 지금 시대가 우리 사회가 시민 사회 그리고 민주적인 그 인권을 이 귀히 여기는 분들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멤버를 짜면서 또 이 안에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네.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이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학계나 또 청와대 쪽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모두 다 20명이거든요. 일단 편파적인 구성은 아니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의미는 예. 부여할 수 있는. 예, 일단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데 아하. 강론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갈라질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모든 위원회가 다 안고 있는 기본적인 숙명이니까 예. 지켜보기로 하죠. 지켜봐야죠. 마지막 질문. 예. 이제는 폐막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정확히 맞추셨어요. 지난번에 어떤 카타르가 우승한 아시안컵 축구. 예. 저 무식한 얘기 하나 고백하자면, 예. 저는 이게 월드컵처럼 4년 만에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 일본이 카타르한테 대패했고, 예. 3대 1이면 뭐 대패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패는 보통 뭐 5대 0? 세 골이나 4골 차 이상. 그 3골 줬잖아. 물 하나 넣긴 했지만. 그게 인정. 예. 예, 뭐 아니 왜냐면 일본과 카타르가 비등비등한 성적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예. 누가 봐도 객관적 전력상 아직은 일본이 한 수 위라고 그랬는데 3대 1로 졌으면 저는 그냥 대패라고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카타르가 그렇게 강합니까? 강하다고 인정해야죠. 이겼으니까. 이겼는데 일본을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이겼죠. 또 한국 이기기 전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겼습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에서는 어떤 팀이냐 하면 베스트 지난해 레벨. 러시아 월드컵에 다 출전했던 팀이에요. 그래요? 예, 아시아를 오. 대표해서. 지난해 아시아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출전했던 팀들을 우승까지 가는 길목에서 다 꺾고 올라갔으니 그렇네. 이것은 카타르 입장에서 보면 거의 월드컵 본선 진출 레벨에 그렇죠. 맞다 예. 이렇게. 그 카타르 입장에서 보면 대진운도 굉장히 나빴죠. 강팀들 다 만난 거니까. 네. 이 강팀들 다 꺾고 올라와서 우승했으니 예. 실력으로 이겼다고 인정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국으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예. 돈 주고 많이 사왔는데 알다시피 카타르 자체의 인구는 대단히 작고 예. 불과 뭐 100만, 몇십만? 아무튼 예. 몇백만 수준, 서울보다 분명히 작을 텐데 예. 그만큼 자체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있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러면 이번에 우승한 카타르 팀이 강팀으로서 롱런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최소한 2022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월드컵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귀화 선수 위주 팀이거든요. 예. 귀화 선수 위주 팀인데 카타르가 카타르 축구의 색깔을 냈어요. 이번에 선수비 후역습인데 우리가 이제 귀화 선수라는 말을 하면 예. 즉시 전력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귀화 선수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육성하거나 우리 외국인 프로야구에서 외국인 선수만 보더라도 당장 써먹을 지금 당장 잘하는 선수를 그렇죠. 데리고 오는 거지 예. 돈 주고 뭐 미래를 내다보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카타르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귀화 선수들은 즉시 전력감이었 썼었는데 2022년을 내다본 이 카타르 귀화 선수는 계속해서 육성한 선수입니다. 어떻게 육성했냐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축구 학교를 세우죠. 유소년을 대상으로 인재를 데리고 와서. 네. 근데 그 알리라고 이번에 그 득점왕에 올랐던 카타르 에이스 아주 어렸을 때 유소년기에 그 친구는 원래 카타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수단 출신인데 이 친구가 한 9살 정도 됐을 때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유소년 축구학교에 집어넣은 겁니다. 마치 바르셀로나 FC가 메시를 맞습니다. 이렇게 키웠던 것처럼. 예. 그 모델은 스페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스페인식의 프로그램과 스페인 지도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이때 가르친 사람이 바로 지금 대표팀 감독이에요. 이 대표팀 감독은 19세, 20세, 21세 팀을 거치면서 지금 대표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치면서 같이 올라온 감독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한국 축구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내다 보고서 우리 선수들 유망주들을 해외 팀으로 보냈잖아요. 예, 예. 그때 뭐 이제 뭐 이 그 정몽준 회장이 가서 만나고 우리 좀 잘 봐줘 받아줘 해가지고 다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뭐 기성용 구자철 등등등 다 올라왔죠. 근데 중국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약간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이즈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벨기에하고 프랑스에 프로 축구팀을 아예 샀어요. 구단을 사서 그 구단을 자기 선수들 데리고 와서 양성소처럼 활동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 알리라는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9살로 기억하는데 9살 때 그 유소년 축구 학교에 입학을 시켜놓고 얘가 성장하니까 그 자기네들이 프랑스에서 그 인수를 한 구단에 보내서 뛰게 하고 다시 이제 데리고 와서 카타르 최고의 팀에서 지금 뛰고 있는 거죠. 네. 돈을 제대로 돈값 할 수 있게 쓴 상당히 영리하게 예. 그리고 효율적으로 쓴 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래의 제목들한테도 돈을 쓴 거 아니에요? 일단 이번에 성과를 낸 거고 예. 실패 사례들은 찾아보지 못했죠. 예, 예. 예, 이게 그냥 이게 성공 사례이고 예. 실패 사례들은 찾아보지 못했는데 카타르가 축구에 투자 시작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소년 축구학교 만들고 했던 게 2005년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월드컵을 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약 15, 16년 전부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2010년 때까지는 카타르도 아마 그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네.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지금의 체질을 갖춘 거죠. 어쨌거나 돈을 쓰면서 실패한 사례는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 배운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점도 있겠죠. 실패 사례가 실패한 뭐예요? 사례는 세계 이 스포츠계의 미스테리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나? 중국도 비슷하게 축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도 선수들 사옵니까? 예, 많이 귀화 선수는 아니고 아니죠? 그 프로리그에 외국인 선수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해외 구단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 이탈리아랑 스페인의 명문팀들까지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인수를 해서 자국 선수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중국은 효과를 못 보죠. 축구에서는. 카타르만큼 영리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카타르가 그냥 오일머니 가지고 한번 이렇게 휘저어보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고 예. 어린 잠재적 유망주들도 데려다 키웠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예. 우리도 좀 타산지석? 아니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평창에서부터 카타르까지 오늘도 또 여러 군데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계의 쾌도 난마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